싫어. 자, 봅시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냐면 조선의 양반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신진사대부들이 만든 조선이라는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지배하는 나라였느냐라는 거 같이 한번 살펴보고요. 이어서 일본에서 무사들이 새로운 사회 지배층으로 자리 잡게 되는 과정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거기 조선의 과거제도가 나와 있는데 이 조선의 과거제도를 이해하려면은 그 이전에 있었던 고려시대의 과거제도부터 먼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고려시대의 과거제도를 보도록 합시다. 자, 고려시대 때는 관리를 선발하는 과거제도가 몇 가지 종류가 있었냐면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문인 관료를 선발하는 문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승과가 있었고 잡과가 있었어. 자, 잡과라고 하면은 기술관을 선발하는 시험을 말해요. 통역관이라든지 의사, 의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법관 뭐 이런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의 시험을 보고 뽑는 과목이 바로 잡과예요. 승과는 뭘까? 그렇죠. 고려는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승려를 선발하는 시험을 국가에서 치르기도 했던 것이죠. 그게 바로 승과인 것이에요. 자, 고려 관료 선발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자, 고려시대 때 관리가 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과거 시험을 보든지 아니면 음서의 혜택을 받는 게 있었어. 그지? 자, 고려시대 때는 관리 선발에서 어떤 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컸었다? 음서의 비중이 더 컸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지? 자, 그래서 고려시대에는 혈연적 특권이 더 중시되던 귀족 사회였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랬던 과거 제도가 조선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은 첫 번째, 조선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과거 제도가 관리 선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제도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조선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과거 제도가 관리 선발에 가장 중요한 제도로 자리 잡게 되었을까? 그 까닭은 그렇지. 조선이라는 나라가 사대부가 세운 나라였고 신진 사대부들은 고려에서 무엇을 통해서 관직에 진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과거가 관료 선발의 가장 중요한 제도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과거 권문 세력들이 관직에 진출하는 데 사용했던 음서 같은 것은 요즘 말로 하자면 그야말로 없어져야 될 것, 적폐라고 볼 수도 있겠지. 그지? 자, 조선시대 때 음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문음이라고 불렀는데 그냥 이제 음서라고 해도 웬만해서 뜻은 다 통해요. 조선시대 때에도 문음이라고 불리는 음서 제도가 있기는 있었다. 자, 그런데 이 음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라든지 음서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의 경우에는 고려시대 때에 비해서 대폭 축소되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없앨 수는 없었지만은 사실상 그 의미가 없어졌다라고 봐야 돼. 고려시대 때는 5품 이상이면 음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은 관료는 1품에서 9품까지로 나뉘니까 중간 이상 정도만 되면 음서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조선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은 3품 이상의 관료들이 돼야 음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3품이라고 하면은 오늘날로 치자면 장관급이죠. 장관급. 아주 최고위 관리가 아닌 이상 음서의 혜택을 받기가 어려웠다라는 것이에요. 또 음서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했다고 하더라도 조선시대 때는 그것을 부끄러운 일로 여겼고 그래서 음서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했다 하더라도 이후에 다시 과거에 응시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조선시대 과거 제도의 특징이에요. 마저 살펴봅시다. 자, 그럼 조선시대 때는 어떤 과목들이 있었느냐? 마찬가지로 문과가 있었고 잡과가 있었고요. 고려시대는 불교 국가였지만 조선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유교 성리학 국가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승과 말고 무슨 과가 만들어졌냐면 무관을 선발하는 문과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조선의 과거 제도는 문과, 무과 그리고 잡과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잡과의 경우에는 비록 과거 시험에 들어가긴 하지만 유교 성리학적 사상에서 보았을 때 이 기술의 경우에는 학문을 공부하는 것보다는 다소 천하게 여겨지는 것들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잡과에 응시해서 합격한 사람들은 비록 과거에 합격한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조선사회 양반의 조선시대의 지배층으로 대접을 받을 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느냐? 잡과에 합격해서 통과한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냐면은 중인이라고 불렀어. 쌍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양반도 아니에요. 그 사이에 있는 신분계층으로서 중인이라고 불렸다는 거지. 사극이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양반들이 이따만한 갓을 쓰고 다니는데 요만한 조그만한 갓 쓰고 다니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을 거야. 그지? 이런 사람이 대부분 이제 중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죠. 뭐 춘향전에 보면 이방이라던가 그지? 뭐 이런 사람들도 중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조선시대 때 사대부, 과거에 합격한 지배층으로 인정을 받으려면은 문과 혹은 문과를 통과했어야 됐다라는 것이죠. 자, 문과에 합격한 사람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문반이라고 불러요. 자, 한자로 반자는 사람 무리 반자야. 그러니까 한 무리의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다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지? 여기 있는 사람들 다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니? 여기 있는 사람들 학생? 사람? 니네 지금 이 교실에 있는 사람들 2학년 3 반이라고 하잖아. 그지? 이 무리의 사람들을 가지고 반이라고 한다고. 그지? 마찬가지로 문과에 합격해서 관료가 된 사람들을 가지고 문반이라고 불렀다. 자, 그렇다면 문과에 합격한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을까요? 무반이라고 불렀겠지. 그지? 자, 지금 과거에서 합격을 해서 문반 혹은 무반에 들어간 사람들, 그죠? 자, 반이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문반과 무반을 합해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2개의 반이 있으니까 2개의 문반과 무반을 합쳐서 양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문반과 무반을 합쳐서 양반이라고 부른다. 다시 말해서 조선시대의 지배층을 부르는 양반이라고 하는 것의 말의 뜻은 원래 문과나 문과를 합격한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해되지? 자, 그러면 양반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이 사람들은 왜 과거에 합격할 수 있었을까?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기 때문이겠죠. 왜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을까? 돈이 많아서 그렇겠죠. 그지? 이들은 거기 나와 있듯이 대부분 경제적 여유를 가지고 있는 지주계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그 다음 여기 보고 있어 지금. 교과서 교재 본문에 표를 보고 있어요. 자, 문반과 무반 옆에 빈칸에 들어갈 말 뭐겠니? 양반이라고 써야 되겠죠. 그죠? 문반과 무반 옆에 빈칸에 들어갈 말 양반이라고 쓰셔야 되겠죠. 이들은 경제적 여유를 가지고 있는 지주계층이었으며 그 여유를 바탕으로 공부에 전념한 사람들이었다. 관직을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은 과거와 문음이 있었는데 조선시대 때에는 뭐가 거의 의미가 없었다? 문음이 거의 의미가 없었다. 밑주십시다. 이들은 과거를 통해서, 주로 과거를 통해서 관직을 독점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관직을 독점하였다. 양반들만 관직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소리처럼 들리지, 그지? 물론 조선시대 때 과거 제도를 보면은 노비만 아니면 누구나 다 과거에 응시할 수가 있었어. 다시 말해서 일반 농민 백성들도 과거에 응시할 수는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그렇지만 실제로 일반 농민 백성들 가운데에서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한 사람들이 있었을까? 있기는 있었는데 조선 역사 500년을 통틀어서 10명이 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차피 양반 가문의 자식들이 과거 공부해서 과거 응시해서 또다시 양반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양반은 과거를 통해서 관직을 독점한 신분계층을 말하는 것이었다. 자, 또 하나 특징 밑줄칩시다. 부역, 면제 등의 특권을 가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부역은 뭘까요? 부역은 요역과 군역을 한 말이야. 요역이라고 하면은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것,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요역이라고 하고, 군역이라고 하면은 나라를 위해서 군대를 가는 것,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에 가야 되는 것을 군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양반들은 군대 갔다 안 갔다? 안 간 거예요. 그죠? 양반들은 국방비, 나라를 지키는 데 들어가는 세금 비용을 부담했을까 안 했을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한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 조금 개념이 다르지, 그지? 양반이라고 하면 뭘 말하는 거였어? 그냥 집안 사람들 그 자체를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인식을 해왔지, 그지? 그냥 양반 집에서 태어나면 그냥 양반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죠? 맞아요. 원래 조선 초에는 원래는 과거에 합격한 사람들만을 양반이라고 불렀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차피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야? 양반? 집안 사람들이야, 그지? 그래서 원래는 과거 합격자만을 양반이라고 불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선 중기 이후로 가게 되면서 밑줄 칩시다. 세습적 특권층으로 정착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양반뿐만 아니라 과거 합격자뿐만 아니라 과거 합격자의 집안 사람들까지도 다 통틀어서 양반이라고 부르는 용어로 정착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도 한 3대나 5대 안에서 과거 합격자가 배출이 돼야 돼. 3대, 5대를 지나도 집안에서 아무도 과거에 합격한 사람이 없으면 비록 양반 집안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양반 대접을 받기는 어려웠다라는 것이에요. 네, 슬슬 분위기가 이제 산반다워지는구나. 이런 분위기가 되는데 카메라 덕분에 그지? 잠시 분위기가 틀어졌어, 그지? 요즘에 3학년들 8교시까지 하는 거 알고 있니? 네. 그죠? 나는 이제 3학년 담임 슬슬 적응이 돼가긴 하는데 여전히 적응이 안 되는 거는 3학년 담임인데 나만 다른 스케줄로 움직여야 된다는 게 되게 이제 화가 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3학년 선생님들은 왜 3학년들 8교시까지 하냐면은 수능 이후에 이제 집에 일찍 가야 되니까 수능 이후의 수업들을 땡겨가지고 1시간씩 매일 더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8교시를 하는 거거든. 니네들도 아마 이제 그렇게 하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3학년 담임 선생님들은 수능 전까지는 8교시까지 남아있다가 퇴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이후에는 3학년 담임 선생님들은 4교시 이후면 퇴근을 하는 거라고. 근데 나는 지금 니네 지금 6교시지, 그지? 다음에 7교시도 있어요. 다른 새들 퇴근하는 걸 보고서도 나는 학교에 남아서 있어야 되는 거야. 이 얼마나 불합리한 제도인가, 그지? 평소에도 수능 전에도 맨날 학교에 남아서 8교시까지 있다 가야 되는데, 그지? 수능 이후에도 계속 수업대로 해야 되고. 참 아무튼 올해 이제 3학년 담임이 돼가지고 배운 게 되게 많기는 한데 뭐랄까 나만 되게 예외적인 경우에 걸려가지고 나 하나 때문에 막 이렇게 막 바꿔달라고 얘기하기도 좀 뭐하고 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아무튼 수업이랑 전혀 관계없는 개인적인 넋두리 였는데 그래요. 니네들도 언젠가는 겪게 될 일들이에요, 그지? 8교시 보충도 안 하는데 6시에 종례를 해. 그렇죠. 네, 자, 그 다음 무사의 등장과 막부정치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무사의 등장과 막부정치. 저 별거 다 해서 되게 신경 쓰이네. 자, 거기 보면은 자, 무사히 등장 봅시다. 일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0세기 이후에 동아시아 각국에서는 새로운 성격의 지배층이 등장을 하였는데 송과 고려에서는 문인 지배층이었고 일본에서는 무사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무사가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지 배경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거기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은 해양시대 후기부터 사원과 귀족 세력이 성장했다. 왜냐면 귀족과 사원 소유의 장원이 발달하면서 율령체제가 붕괴했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뭔 소리인지 잘 기억이 안 날 거야. 그지? 자, 요거 방학하기 직전에 배운 거였는데 그때 별로 이제 집중해서 들은 사람들이 없었죠. 그죠? 교재 20쪽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교재 20쪽. 자, 방학 전에 교재 20쪽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른쪽에 중간 보면은 일본의 소농 경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그지? 자, 어떤 이야기를 했었느냐? 당나라의 율령 체제를 도입했던 사건은 바로 다이카 개신이었어, 그지? 그래서 당나라의 균전 제도를 모방을 해서 일본에서도 비슷한 토지 제도를 실시하였으니 그게 바로 뭐였냐면은 반전 수수법이라는 것이었어요, 그죠? 그렇지. 자, 이거는 균전제랑 마찬가지로 농민들한테 똑같이 땅을 나누어 주는 제도였어, 그렇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균전제랑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 인구는 늘어나는데 나누어줄 땅이 부족해졌어, 그렇지? 그래서 당나라는 그것을 정복 활동으로 메꾸려고 했는데 일본은 섬나라다 보니까 정복 활동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떠한 방법을 썼니?
일본에서는 열심히 개간을 장려했어, 그지? 근데 사람들이 개간이 힘들어 잘 안 하니까 어떤 방법을 썼어요? 개간을 하면은 그 땅을 소유하도록 해줬어, 그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열심히 개간을 하면서 개간된 땅, 개간지와 그리고 개인의 소유지가 늘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지? 자, 그런데 해양시대 말기로 가게 되면서 정치가 혼란해지게 됨에 따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에다가 지나치게 높은 세금을 매기거나 아니면 그 땅을 뺏으려는 사람들이 나타났어, 그지? 자, 그래서 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 농민들은 자기의 토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힘있는 귀족이나 사원에게 그 땅을 기증했어, 그지? 그러면서 귀족과 사원 소유의 토지가 늘어나게 되면서 거대한 땅을 갖게 되는 장원이 형성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기억이 나니? 자, 다시 22쪽으로 돌아옵시다. 22쪽으로 돌아옵시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게 그 말이죠, 그죠? 귀족과 사원 소유의 장원이 발달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자, 귀족과 사원 소유의 토지가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은 반대로 국가 소유의 토지는 어떻게 되었다는 것일까?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국가 수입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국가는 국가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거야, 그지? 그게 율령체제의 붕괴고, 밑줄 칩시다. 왕권 및 조정의 기능이 약화되는 것이고,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바로 국가 질서의 유지인데 그게 안 되니까 밑줄 칩시다. 범죄가 일어나면서 치안이 불안해지고요, 다툼, 분쟁이 자주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특히 무엇과 관련된 분쟁이 많았느냐? 토지와 관련된 분쟁이 많았다. 토지를 빼앗으려는 자와 또 그것을 지키려는 자 사이에 분쟁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땅에서 농사 짓고 있는 농민들의 경우에는 왕실과 귀족 사원 사이에 토지 분쟁에 휘말리다가 목숨을 잃기도 하고 땅을 잃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내 땅을 보호하기 위해서 남에게 의존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야. 내 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자기가 직접 지키는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유력한 농민의 호족들이 밑주십시다. 뭘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스로 무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지? 무사란 뭐예요? 칼 들고 싸우면 그게 무사잖아, 그지? 그래서 스스로 무장을 한 호족이나 농민이 뭐가 되는 거야? 무사로 일본 사회에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들은 무장을 했니? 목적은? 자신의 토지와 그렇죠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무장을 하였으니 그게 바로 무사의 등장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성장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도 자기 혼자서는 땅을 지킬 수가 없겠지, 그치? 동족, 자기 가족들이나 자기 집의 하인들이나 예송농민, 자기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한테도 같이 무기를 쥐어주면서 작은 집단을 형성하게 돼요. 자, 그래서 자기 집안 사람들, 하인들, 예송농민들 무장시켜서 내 땅을 뺏으려는 사람들하고 맞서 싸우게 됐어. 그러면 그 땅을 뺏으려는 사람들은 어이쿠 니네가 칼 들고 날뛰네 미안해 그럼 다시는 니네 땅에 손대지 않으게 라고서는 곱게 물러났을까? 아니었겠지. 어떻게 했을까? 그렇지. 자기들도 군대를 동원하든 더 큰 무장 집단을 동원해도 어떻게든 그 땅을 뺏으려고 했겠지, 그지? 자, 이들이 무장을 하면 할수록 더 큰 압박에 시달리게 되었다고. 그러면 이 땅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은 이제 무엇 할 수밖에 없느냐? 전쟁을 해야 돼? 싸우면 질 건데? 어? 땅을 줘? 물론 그렇게 이제 쉽게 포기해버리는 방법도 나쁘지는 않지. 하지만 자기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하고 힘을 합치는 거지, 그지? 기왕이면 어떤 사람이랑 힘을 합치고 싶었을까? 센 사람이랑 합치고 싶었겠죠, 그죠? 자, 밑줄 칩시다. 그래서 인근의 무사층과 무엇이 형성이 되느냐? 주종 관계를 형성을 해요. 자, 사회 혼란이 심화되면서 토지에 대한 압박이 더욱더 커져. 그러면서 농민들의 경우에는 자기보다 더 큰 힘, 자기보다 더 큰 땅을 가진 무사와 힘을 합하고 싶어 한다고. 그러면서 자기보다 더 센 사람하고 무엇을 맺는 것이냐? 주인과 그를 따르는 종의 관계, 주종 관계를 맺는 거예요. 당신의 그 강력한 무력으로 나의 땅을 지켜주세요. 그러면 나 또한 당신의 땅의 위협을 받을 때 기꺼이 무기를 들고 나서서 당신을 위해 싸우는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힘이 강력한 무사를 중심으로 힘이 약한 무사들이 모여들게 되면서 무사단의 규모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지금 우리는 뭘 배우고 있냐면은 무사가 등장해서 점점 더 그 힘이 어떻게 되어가는? 세져가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결국 이들이 일본 사회 지배층이 되는 과정까지 이어지겠지, 그지?
자, 거기 밑에 보면은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내용들이 그림에 나와 있어요. 그죠? 회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을 보면은 여기가 이제 원래 하나의 작은 집단이었던 거야. 그지? 본가의 자손 중에 하나가 유력한 농민들과 하인들과 예속 농민을 데리고 원래 하나의 작은 무사단을 형성했던 것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보다 힘이 더 센 이런 어떤 강력한 무사들 밑으로 주종관계를 맺으면서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차 한 우두머리를 따르는 무사단의 우두머리를 따르는 그런 어떤 강력한 무사단으로 점차 규모가 성장되어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요. 이 부분 좀 어렵고 재미없어. 경제사 하는 부분은 원래 좀 그래요. 자, 오른쪽으로 갑시다. 자, 그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 뭐냐면은 사무라이요. 그 밑에 줄에 있는 빈칸에 들어갈 말도 사무라이입니다. 자, 거기 보면은 한자로 요렇게 써 있어요. 그죠? 이게 뭐냐면은 모실 시자야. 호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모실 시자인데 이거를 일본어로 읽으면 뭐가 되냐면은 사부라고 발음을 하거든. 사무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호위하는 사람, 지키는 사람, 모시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원래는 자기 땅을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들고 등장한 무사가 이제는 누군가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50분에 끝나는 거 맞지? 자, 봅시다. 사무라이의 등장이에요. 해양시대 후기로 가게 되면서 정치가 불안해집니다. 범죄가 증가하면서 치안은 더욱더 불안해지고요. 땅을 빼앗긴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등의 정치적인 불안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중앙정부인 조정과 그것을 지배하는 천황 그리고 그 주변의 귀족들은 농민 반란, 범죄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지킬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무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무사들을 고용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무사들은 조정과 귀족을 지켜주는 호위하는 사무라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니? 정말? 뭔가 이상해야 되지 않아? 이 수업이 제대로 이해가 된다면 이 부분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껴야 되는데 애당초 농민들이 무기를 들고 무사가 된 까닭이 뭐였지? 그렇지. 여기 나와 있는 조정이나 귀족 같은 애들이 자기 땅을 뺏으려고 하니까 무사가 된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런데 얘네들은 왜 자기들을 호위해달라고 해서 고용할 때 곱게 고용이 됐을까? 지금까지 자기랑 맞서 싸우던 애들인데. 응? 일단은 그들에게 고용이 됐다는 건 뭘 말하는 것일까? 더 이상 자기의 토지에 대한 압박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지. 그지? 자, 나아가서 무사로 고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얘네들을 지키러 수도인 교토에 올라가는 거라고. 그지? 그거는 뭘 말하는 것이냐면 이제 중앙 정치계에 발을 디디게 된다라는 거예요. 출세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래서 지방 무사들이 중앙의 사무라이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준지야 이해되니? 대대명이 하지 말고. 자, 그래서 이들의 경우에는 그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이에요. 시위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위 업무는 길에 나가서 데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가 돼요? 천황이나 귀족을 지켜주는 시위 업무를 담당을 하면서 범죄를 때려잡으면서 치안을 유지하고 농민 반란을 진압하는 등의 일에 종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해양시대 말기로 가게 되면서 권력 다툼이 심해지게 돼요. 귀족과 왕실 사이에서 권력 다툼이 심해지게 되는데, 자, 권력 다툼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진행이 되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뭘 가지고 싸울까? 그렇죠. 누가 실질적으로 더 강한 무력을 가지고 있는가로 판가름이 난다고. 왕실과 귀족이 싸움이 붙었어. 당연히 누가 더 많은 무사들을 고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판가름이 난다고. 그지?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나는 그냥 무사 그만두고 고향에 내려가서 농사나 지을래 라고 이렇게 무사들이 호의를 포기해버리면은 아쉬운 것은 무사들일까? 귀족이나 왕실일까? 귀족이랑 왕실이지. 그지? 만약에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왕실 쪽 무사들이 나는 그냥 집에 가버리려 하면서 가버리면은 귀족들 무사들에 의해서 순식간에 밀려나 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자,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귀족과 왕실이 무사들을 고용하는 갑이고 무사들은 그들에게 고용된 을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지켜주는 무사들이 갑이 된 거고 그들의 보호를 받는 왕실과 귀족이 뭐가 된 거야? 을이 된 거야. 그지?
어떤 게 무사가 지배하는 사회예요? 무사가 갑인 사회가 그게 무사 지배하는 사회 아니야, 그지? 그렇죠? 그러면서 밑줄 칩시다. 무사들이 이제 뭘로 성장을 한 거예요? 정치 세력으로 성장을 하게 된 것이에요. 일본 사회 내에서 갑을의 관계가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지. 자, 그러면서 무사들이 지배하는 시대가 열리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무슨 시대의 시작이냐? 가마쿠라 막부 시대의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자, 조금만 더 할게요. 힘냅시다. 화이팅! 역시 3반을 녹화 장소로 선택한 건 정말 현명한 선택이었다는 거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진도가 느려서 이렇게 된 거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정말 뭐랄까 교실이 참 조용하잖아, 그지? 오디오가 가장 잘 녹음될 수 있는 곳이 바로 3반 교실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칭찬하는 거 아니에요? 자, 봅시다. 자, 무사들이 정치 세력으로 성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자기들끼리도 이제 누가 일본 내에서 권력을 잡을 것인가를 놓고 서로 경쟁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무사들이 경쟁을 해서 지네들은 도태되고 이긴 애는 살아나면서 그 규모를 키우면서 점차 성장을 하게 되고요. 어느덧 세력이 쭉 정리가 되어서 일본에서는 12세기쯤 가게 되면은 12세기 말에 가게 되면은 양대 무사 가문으로 그 세력이 정리가 됩니다. 일본에서 제일 잘 나가는 무사 가문이 둘로 정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각각 어떤 가문과 어떤 가문이었느냐? 평평한 평자를 쓰는 헤이지 가문이 있었고, 그리고 근본 원자를 쓰는 겐지 가문으로 정리가 돼요. 그리고 이 둘, 맞아, 겐지 나오니까 애들이 저기 뭐냐 오버워치 때문에 자꾸 이렇게 반가운 기세가 보이더라고. 자, 이 둘의 가문이 이후에 일본 내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놓고 한판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 전쟁의 이름이 바로 뭐냐면은 겐페이 전쟁이에요. 어느 가문이 이겼을까? 겐지 가문이 이겼으니까 겐페이 전쟁이라고 하겠지, 그지? 헤이지가 이겼으면 헤이겐 전쟁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렇겠죠, 그죠? 자, 여기서 겐지 가문이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겐지 가문이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일본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겐페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게 뭔가 했더니 어차피 일본의 운명은 겐지 아니면 헤이지잖아, 그지? 우리말로 하자면은 뭐 아니면 도, 2판 3판 이런 의미로 일본 사람들이 겐페이라는 말을 쓴대요. 이고노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겐지 가문이 승리를 거두게 되고요. 그 밑에 나와 있는 이름이 긴 이 사람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 겐지 가문을 이끌고 있었던 겐지 가문의 우두머리 리더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겐페이 전쟁에서 겐지 가문이 승리하게 되면서 이 밑줄 칩시다.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라고 하는 사람이 12세기 말에 일본의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자신이 일본을 직접 지배하기 위한 새로운 정부를 세웠으니 그 정부의 이름이 무엇이었느냐? 밑줄 칩시다. 그 정부의 이름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가마쿠라 막부라는 것이었어요. 가마쿠라 막부를 세웠습니다. 1985년이에요. 자, 가마쿠라 막부란 무슨 말이냐? 자, 가마쿠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동네 이름이야. 지명이에요. 오늘날 일본의 수도가 있는 도쿄 근처에 있는 동네 이름이 가마쿠라고 여기에 겐지 가문의 세력의 기반이 있었어. 그래서 가마쿠라에다가 새로운 막부를 세웠다고 해서 가마쿠라 막부인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막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막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 막이란 무엇이냐면 막사예요. 막사가 뭐지? 천막. 천막을 의미하기도 하죠. 원래 사전적인 의미는 하지만
그렇죠. 전쟁터에 나선 군인들이 먹고 자고 하기 위해서 쳤던 천막이 막사예요. 그죠? 막사란 말이야.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군인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다 통틀어서 막사라고 부르게 되죠. 다시 말해서 막사는 원래 군사용 건물, 텐트, 군사용 천막 을 뜻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막자는. 자, 그 다음에 부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면은 정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막부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막부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것이냐? 군사 정부를 말하는 거야. 정부가 어디에 있다? 막사 안에 있었다. 다시 말해서 군인들이 정권을 장악한 정부를 일컬어서 일본에서는 막부라고 불렀다.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무사들이 일본의 정치를 담당하는 정부를 세웠으니 그 무사 정부를 일컬어서 막부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 막부의 위치가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가마쿠라라는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이 막부를 무슨 막부라고 부른다? 가마쿠라 막부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무사가 지배하는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자, 거기 밑줄 칩시다. 정의대장군에다가 밑줄을 칠게요. 자, 이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는 막부를 세우고 그 이후에 일본 천황으로부터 정의대장군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게페이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서 일본의 최고 권력자가 됩니다. 천황도 그것을 인정해 준 거예요. 네가 짱이다라고 인정해 준 거야. 그러면서 당시 일본에서 군인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관직의 이름이 정의대장군이라고 하는 관직이었거든. 그래서 미나모토노 요리토모에게 정의대장군이라고 하는 관직을 내려준 거예요. 자, 요거 정의대장군 일본어로 읽으면 뭐가 되냐면은 세이이 가이 쇼군이 되거든. 이름이 너무 길어. 줄여서 뭐라고 부를까? 그렇죠. 줄여서 뭐라고 부르느냐? 쇼군, 장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쇼군이라고 하면 뭘 말하는 것이냐면은 막부에서 가장 권력에 강한 사람, 막부의 최고 실권자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쇼군이란 막부의 최고 실권자를 지칭하는 말이다. 자, 그래서 1185년 가마쿠라 막부가 세워지게 되면서 쇼군과 그를 따르는 무사들이 막부를 통해서 일본을 지배하는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 뭘 배웠나요? 무사가 등장을 해서 일본의 정치 세력으로 성장을 하고 이후에 그들이 막부를 세우면서 일본 사회를 지배하게 되는 무사 사회의 시작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배워본 것이에요. 그죠? 정리가 좀 됐나요? 자,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이 막부와 쇼군과 무사들은 일본을 어떻게 지배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막부의 통치 조직과 통치 제도에 대해서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준지야, 뒤돌아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해야지.